여러분 구독 뭐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자, 이번 주제는요, 역세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역세권 하면 어떤 생각하세요? 역세권 하면은 내가 교통이 편하니까 지하철 가깝게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 쉽게 좋겠네, 가까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수입니다. 자, 역세권의 진실, 역세권 투자 땡땡땡 해라,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왜 역세권 모든 사람들이 역세권 노래를 부를까요? 자, 역세권의 이 대중교통 접근성, 이것 때문에 역세권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시자고요. 1996년도에 여기 한번 보시죠. 1996년도, 2002년, 2010, 2016년 승용차 비율, 그 다음에 이 버스의 비율, 이때는 버스의 비율이 가장 컸어요. 96년도만 해도. 그렇죠? 지하철은 29.4%, 택시도 그 대중교통인가요? 저는 요즘 하긴 뭐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택시. 자, 그런데 이게 점점 비중이요, 지하철 비중이 버스 비중보다 낮았던 것이 2002년도에 보니까 갑자기 버스의 비중보다도 훨씬 높아졌어요. 그렇죠? 예. 점점 높아집니다. 해서 38.9%, 2016년도에 38.9%. 다 지금 승용차니 버스니 지금 다 이 감소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다 감소했죠. 근데 지하철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대중교통이다 그러면은 버스를 머리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버스를 머리에서 지워버리시고 대중교통 이꼴 지하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자, 우리 역세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역세권이 도대체 뭔지 좀 알아보자고요. 역세권의 범위를,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딱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요, 지하철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1차 역세권은 지하철에서 250m, 승강장에서 250m, 2차 역세권이 250에서 500m까지 해서 통틀어서 500m 이내를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역세권은요, 주변에 다양한 뭐 상업 업무 시설들, 이 상업 업무 시설들이 밀집해 있고요, 버스, 그리고 환승 체계,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죠.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쪽에 있는 지역들은요, 역세권에 있는 데는 땅값도 많이 오르잖아요. 역세권. 앞으로 역세권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일단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500m냐? 이게요, 지하철이 만약에 없던 데 지하철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지하철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바로 500m라는 겁니다. 500m를 벗어나게 되면요, 사실 크게 그렇게 영향이 없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여기가 이제 잠실 파크리오네요. 잠실 나루역에서 도보 5분 거리, 그 다음에 도보 11분 거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단지죠. 이렇게 하나의 단지지만은 여기 도보 5분 이내 가까운 지역들, 역세권인 지역은 14억이고 이 13억 2천이고, 여기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격이 싸진다는 거고요. 붙을수록 비싸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단지 자체는 이 잠실나루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단지 자체는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거기서도 이 끝과 이쪽에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세권의 중요성은요, 뭐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해서 지하철을 빨리 타기 위해서 가까우니까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역세권이 내 존재를 해야 내 부동산이, 내 집이, 그래야지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들처럼 역세권 하지 마시고, 자,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이거를 컴팩시티라고 합니다. 컴팩시티. 압축 도시라는 개념인데 이게 선진국들의 이 도시 개발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델. 자, 그래서 압축 도시의 개념은 이게 초고층 빌딩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심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다 풀어서 높게 짓고요. 그리고 빌딩들을 밀집시키는 거죠. 고층으로 높게 짓고, 그리고 건폐율을 낮춰서 주변에는 공원을 많이 만들고, 녹지 공간, 그리고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들을 많이 만드는, 그래서 이게 뭐 걸어 다녀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교통을 꼭 이용 안 하더라도 이런 압축 도시라는 개념의 고밀도 개발이 이 선진국들의 대세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 무분별하게 우리가 도시가 계속 팽창이 됐잖아요. 확산이 됐잖아요. 옛날에는 서울 4대문 안만 서울이라 그랬는데 서울이 점점 넓어지면서 자꾸 외연이 확장이 돼 가잖아요. 이런 외연이 확장되는 것을 막는 거죠. 도시 확산,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고, 그래서 그 무분별한 도시 확산이 바로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물론 자족시설을 갖췄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자꾸 무분별하게 팽창이 된다. 도시 확산. 그래서 팽창을 막고 중심부에 고층 고밀 개발로 해서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선진국형 개발인 압축 도시라고 합니다. 고밀도 개발. 자, 선진국 정책을 보면은 우리가 갈 길을 알 수 있다. 제가 25년 지금 부동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게 선진국들의 정책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가는 방향이란 이런 얘기입니다. 여태까지도 그래 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결국 선진국들이 잘된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그래서 정책이 잘 되면은 그걸 또 우리보다 후진국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항상 똑같습니다. 패턴이. 자, 그래서 신도시 택지 개발로 선진국들도 도시 외연을 자꾸 확장시켰어요. 우리나라처럼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확장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서 전환을 하죠. 뭘로요? 압축 도시 개념으로 도시 계획을 완전히 전환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도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이 도심의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일본 롯본기 일스죠. 너무도 잘 아는 3만 여평의 주거, 상업, 문화, 그 다음 뭐 있을까요? 주거, 상업, 문화, 일자리 등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어 이 아주 17년 동안 정말 민관이 합동해서 모여서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한 끝에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도시가 롯본기 일스입니다. 대표적인 일본의 그 성공 도시 모델의 성공 케이스로 우리가 누누이 입에 내리는 곳이죠. 17년을 머리를 맞대고 했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고 17년 동안 머리를 맞대고 했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죠. 자, 우리는 다를까? 우리는 정책이 전혀 다를까요?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진국들의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그 한강변 개발 알죠? 오세훈 시장이 한강변을 개발하겠다.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강변 쪽 보니까 집들이 다 비싸더라. 한강변을 중심으로 뭔가 주거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 개발 방안. 이것도 역시 선진국들에서 이미 다 했던 거고요. 역세권 개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진국들이 다 했던 겁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만드는 게 정책입니다. 자, 역세권 고밀도 개발의 수혜지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건 역세권 500m에 꼭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0m를 벗어나면요,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집값에 영향을 별로 안 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우리 하나 또 보시죠.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은, 개통이 됐어요. 그럼 집값이 많이 오를까요? 많이 오르지, 이 사람아. 왜 안 올라? 집값 개통되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막상 집값이 개통될 때는 상대적으로 작게 오른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지하철 가격 상승의 패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3단계의 법칙인데요. 발표할 때, 착공할 때, 개통할 때.
요 3단계로 나누는데 어디가 오르냐면은 발표할 때 오르고요. 착공할 때 오르고요. 개통할 때는 미미합니다. 영향이. 그 왜 그럴까요? 갑자기 없던 걸 한다고 발표하니까 심리적으로 여기가 뭐가 좋아지네? 오르죠. 그리고 야 이거 언제 해? 라고 기다리는 순간 땅을 파요. 이제 하네? 하고 오릅니다. 요까지는 오르는 거 맞는데 개통할 때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기간이 길다는 거예요. 땅 파기 시작하는 착공부터 개통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김포 경전철 있잖아요. 김포 경전철.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에 지금 이제 새롭게 개통될 건데 그 개통 시기가 원래 언제였냐면은 2012년도였거든요. 2012년도인데 착공이 아니고 개통 시기가 2012년도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7년이 지난 19년에 개통이 돼.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시간이? 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게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반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개통할 때 미미하게 오른다는 거. 개통할 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 시청자 퀴즈입니다. 한번 우리 요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요. 유튜브 우리 제 방송을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자, 둘 중에 몇 번이 가격이 더 많이 오를까요? 자, 1번 지하철이 없어요. 지하철이 없어서 없던 곳이에요. 근데 새롭게 지하철이 들어온다네. 이야, 새롭게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1번. 자, 2번 기존 지하철이 있는데 기존에 지하철이 있어요. 그래서 역세권이야. 내 집이랑. 그래 500m 안에 들어요. 그래서 편해. 그냥 잘 다녔어. 근데 지하철 하나가 더 들어온대. 개통한대. 하나가 더. 그러면 어떻게 돼?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잖아요. 자, 지하철이 없던 곳에 새롭게 지하철이 들어오는 거 하고 기존에 지하철이 있어서 있는데 또 하나가 새롭게 들어오는 더블 역세권이 됐을 때 과연 어떤 게 더 많이 오를까요? 계속 기다릴 수는 없고요. 제가 가끔씩 이제 퀴즈를 한 번씩 내가지고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맞춰서 밑에 댓글을 적어주신다면 제가 어떤 좀 특별한 선물도 나중에 준비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왜? 1번은 지하철이 없던 곳에 새롭게 지하철이 들어오는 거죠. 자, 2번은 있는데 또 들어왔어. 자, 2번 지하철이 기존에 있는 분들은요, 역세권이기 때문에 커다란 불편 안 느껴요. 일단 타고 딴 쪽으로 가려면 환승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하철은 원래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크게 지하철에 대한 갈망이 없어.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런데 1번은 지하철이 없어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서 지하철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바로 역세권에 지하철이 생겼네 하나. 1번이 훨씬 가격이 오른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더블 역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반대로 기존의 지하철, 그러니까 이미 생겼어, 지하철이. 근데 내가 이사를 왔어. 그쪽에 지하철이 이미 생겨 있는데 살고 있어요. 그럼 기존 지하철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집값에? 기존 지하철은 새롭게 나타나는 게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값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은 못하지만 집값을 내려가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영향을. 반드시 역세권에 있는 집들은 안 떨어진다는 거.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하철이 이미 개통이 된 것들은 그냥 집값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죠? 경전철이 저는 제가 방송을 하고 할 때 가끔씩 듣는 질문인데요. 경전철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근처에 역세권에다가 빌라를 투자한다든지 그쪽으로 뭔가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거 맞는 얘기일까요? 안 맞는 얘기예요. 왜? 경전철의 역할은요, 이 교통망이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연결고리의 역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지하철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왜? 두냥짜리예요. 두 칸을 연결해서 다니는 게 경전철이거든요.
그래서 경전철의 영향력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왔던 대로 이거 지하철과 똑같이 지하철이 마치 개통되는 것 같이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경전철이 들어오는 걸 보고 투자하면은 어떻게 해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never.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 이것도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듣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가 바로 근처에 역이 하나 있어요. 역이 있어요. 근데 그 역이 있어서 역세권에 있든 아니든 간에 여기에서 그냥 지하철을 타고 다녔어. 어쨌든. 그런데 한정구장 가서 한정구장 후에 새롭게 GTX가 들어온대. 한정구장 후에. 그러니까 우리도 한정구장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집값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약간의 어떤 간접적인 영향은 조금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집값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GTX가 들어오면은 그 GTX가 들어오는 역에서 500m 반경 안에 있어야 바로 영향권에 들어가서 가격이 오르는 거지, 이미 한정구장이나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GTX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어디 들어옵니까? 거기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정구장 후에 아니면 두 정구장 지나서 GTX가 들어온대. 그러니까 우리 집 가격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면 오산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발표, 착공, 개통, 이 지하철의 3단계 법칙. 이 법칙은 모든 상황, 모든 곳에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질문. 이거는 어떤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자, 용산에 투자라고 하는데 용산이 개발되려면은 이거 10년 이상을 보고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못하러 여기다 하냐. 10년 동안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아직도 멀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용산 개발되려면 10년 보고 10년이 걸릴지 1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 저길 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투자를 안 해봤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개발이라는 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개통이 됐을 때, 완공이 됐을 때 물론 이 개발 계획들은 완공이 됐을 때 가치가 커지는 건 맞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발표할 때 오른다. 착공할 때 오른다. 근데 나중에 준공, 개통 이럴 때 오른다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발표나 착공, 이 할 때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어떤 뉴스, 어디에 개발되는데 뉴스 나오면 가격이 올라요.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돼 있었는데 해제된 구역인데 주민 투표에서 75% 넘어서 다시 재개발 구역 추진한다. 1억이 올랐어요, 가격이 실제로. 자, 그래서 이런 얘기 믿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개발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표가 되면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투자자는 나중에 10년 이후, 20년 후에 내가 거기가 개발이 돼서 들어갈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투자자는, 현명한 투자자는 이익이 나면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투자지 무조건 줄창 10년, 20년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끝까지 지어졌을 때 들어가서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 나는 거주할 거야 하는 사람들은 더 해당되는 얘기지 10년 이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초보자의 발상, 완전한 그 초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이건 완전히 초보의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세 끝났네요. 부동산도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의 묘한 그런 법칙이 있어요. 우리가 예외 없는 규칙이 없듯이 항상 고정적으로 일정하게 흘러가는 그런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런 규칙들을 무시하지 말고 항상 그런 규칙을 잘 살펴서 보면은 투자가 보입니다. 자, 제 강의 마음에 드셨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강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